바로 남편감을 잘못 고른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 목숨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두 아들을 얻었지만 어쨌든 결혼 당시 제 눈이 썩은 동태 눈깔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가 그놈을 제 인생에서 어떻게 떼어냈는지, 그리고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놈과 시댁의 최후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시내버스로 운전하는 기사셨죠.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제가 4살이 되기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친어머니 대신 함께 살던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제 나이 8살 때 저를 평생 가슴으로 키워준 새엄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셨죠. 나중에 듣기로 엄마도 아빠처럼 재혼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몸인 것이 병원 진료로 인해 드러나 이혼을 당했다고 하셨죠. 자식을 꿈꿔왔다던 엄마는 제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집안 어느 곳에 있든 딸 선아야 하고 저를 찾던 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던지 저는 항상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선아야, 이리 와봐. 엄마가 소세지 계란에 부쳤는데 맛있나 맛 좀 봐줄래?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다. 엄마, 나 2개 먹을래요, 2개. 욕심 부리면 못 써. 이따가 아버지랑 할머니도 다 같이 먹어야지. 에이, 우리 선아가 너무 예뻐서 엄마가 특별히 오늘만 2개 입에 넣어줄게. 항상 표정이 어둡던 아버지 또한 엄마가 집에 온 후 다른 사람처럼 밝아지셨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안의 활력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제 나이 10살에 병안으로 돌아가신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우리 아들도 손녀도 그리고 나도 참 많이 웃을 수 있었단다. 널 만난 건 우리 가족의 큰 복이야. 앞으로도 부디 내 아들과 손녀를 잘 부탁한다. 고맙다 내 며느라. 자신을 많이 아껴준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엄마는 참 서럽게 우셨습니다. 첫 할머니의 기일날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엄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진 오빠를 제일 예뻐하셨어요. 집에선 뒷전이었던 내가 이 집에 온 뒤로는 항상 복덩이 취급을 받아서 처음엔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특히 절 그렇게 예뻐해 주셨던 어머님이 전 여전히 너무 그리워요. 하늘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음 푹 놓으시게 선아랑 셋이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에게 한 말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는 퇴근길에 횡단보도에서 뺑소니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 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에 엄마는 순대국밥집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엔 직접 순대국밥 가게를 차려 운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엄마 덕에 저는 지역 내 국립대에 진학도 했고 졸업 후엔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회사에 취업도 했죠. 그리고 첫 월급의 전부를 엄마에게 가져다 드린 날 엄마는 제가 전부 현금으로 찾아서 내민 월급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왜 울어 엄마? 감동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감동을 안 하니? 그 어렸던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엄마한테 월급을 가져다 주나 싶기도 하고 세상을 떠난 너희 아버지가 내게 가져다 주던 월급 봉투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구나. 고생했다 우리 딸.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는 이 엄마의 자랑거리야. 저는 나이 29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 금융권 대출 창구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남편이 공감 능력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지나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말한 제 가정사를 듣고 남편은 눈물까지 보였거든요.
힘들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서 나랑 인연이 돼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당신 고생할 일 없게 더 잘해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런 남편의 말에 감동을 받고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을 위해 첫 인사를 왔다 간 뒤 엄마가 대뜸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엄마는 네가 다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말하는 투가 은연중에 우리를 자신보다 낮은 어려운 계층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부부란 응당 서로 대등해야 하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너를 너무 낮게 볼 사람인 것 같아. 엄마는 딱 일주일만 더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변호해도 엄마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엄마의 말을 충분히 고민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저희 아파트 단지 앞까지 찾아와 제발 만나달라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그때 현관 앞에서 엄마가 어딜 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형배 씨가 요 아래 와 있대서 잘 돌려보내고 오려고. 형배 씨가 나를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엄마가 결혼 반대한 거에 대해 나도 엄마랑 약속한 일주일 동안 생각 정리해 보려고 형배 씨 안 만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나 봐. 금방 다녀올게 엄마. 그리고 현관문을 나선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제 올라왔는지 현관문 앞엔 남편이 침울한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남편은 손가락으로 현관문 옆에 방충망만 쳐진 채 열려있는 주방 창문을 가리키며 다 들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행동에 저와 엄마는 굉장히 당황하고 말았죠. 어머님, 아니 장모님, 저 맹세코 절대로 선아 씨를 저보다 불쌍하거나 낮은 사람이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선아 씨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제가 앞으로 살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선아 씨, 제발 나 버리지 마. 남편은 현관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엄마와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눈물까지 보이며 결혼 허락을 구하는 남편을 보고 엄마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곤 한숨을 푹 쉬시더니 남편의 팔을 잡고 남편을 일으키셨습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무릎까지 꿇라. 다 들었다니 미안하네. 난 그냥 조금이라도 내 딸이 불행해질 가능성을 다 막아두고 싶었어. 그만큼 금이야오기야 키운 딸이니 말이야. 하지만 내 딸을 위해 무릎까지 꿇을 수 있는 자네 진심을 믿고 허락해 주겠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 선아 씨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엄마처럼 저 또한 남편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소동을 뒤로하고 우린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난 옛날부터 사이좋은 며느리를 갖는 게 소원이었단다.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시댁은 동네에서 꽤 큰 돼지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던 시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차리신 가게였죠. 고급 재료들을 쓰고 반찬도 정갈하게 나와 지역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로도 많이 쓰일 만큼 꽤나 인지도가 있는 곳이더군요. 집안에 돈도 좀 있고 유명한 가게도 운영하고 있던 시부는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에서 거들먹거리기로 소문난 분이더라고요. 물론 시부는 본인이 굉장히 점잖은 분이라고 생각하셨지만은요.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다던 시모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모가 되고 싶었다던 시모는 해가 갈수록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더군요. 우리 며느리 왔니? 어서 와라. 오늘은 나랑 같이 잡채 만들어 보자. 내가 재료도 다 사놨어. 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2주 내내 주말 출근에 야근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외식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집에 나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왜 외식을 해? 난 식당 일하면서 네 남편이랑 시누이 혼자 돌보면서도 집안일도 다 했다.
네가 엄마랑 둘이서만 살아서 정상적인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앞으로 내가 더 알려주마. 근데 너 설마 힘들다고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는 거 아니지? 정상적인 가정을 제가 모른다뇨. 저 비록 할머니랑 아버지를 일찍 열긴 했지만 저 15살 때까진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저도 일반적인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고 이런 말 제가 들은 거 알면 저희 엄마가 더 속상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저도 똑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왜 저만 힘들게 집안일을 다 해야 돼요? 어머님, 저도 연년생 아들이 둘이나 돼요. 그 와중에 어머님, 아버님이 꼭 2주에 한 번은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힘든 몸 이끌고 온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좀 서운해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이래서 편부모 가정의 애들이 문제라니까.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에이, 엄마. 요즘 이 사람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른인 엄마가 좀 참으세요. 결국 둘째가 돌이 지났던 해, 저는 시모에게 쌓였던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피치 못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날엔 외식을 하면서 제가 있는 날엔 무조건 같이 하자는 명목으로 직접 음식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얄밉게도 시집간 시누이는 자신도 며느리면서 제가 있을 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시부는 이건 맛이 없네 국이 짜네 하면서 트집을 잡기 바빴죠. 처음 화를 터뜨리고 나니 그 뒤론 시모의 말에 무조건 내내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시모는 저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시모와 저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던 남편도 나중엔 제 탓을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도 사이가 점점 악화되다가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는 고성이 오갈 정도로 크게 싸우고 말았죠. 당신도 참 지독하다. 그냥 앞에서 네네 하고 집에 와서 나한테 집안일 좀 더 시키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어른을 이겨먹어야겠어? 이제 당신을 보면 넌덜머리가 나. 당신이 평소에 집안일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설거지 좀 해달래도 세워라 내워라. 애들하고 좀 놀아달라고 하면 TV 하나 틀어주고 당신은 휴대폰만 만지고 그리고 내가 꼭 음식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 자꾸 말끝마다 불우한 가정, 편부모, 홀어머니 타령하시니까 그렇지. 본인이 시집살이 시키니까 내가 그러지 좀 마시라고 화내는 건데 왜 엄한 우리 엄마를 들먹이냐고. 나 우리 엄마 욕되게 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솔직히 당신 편부모 가정에서 불우하게 자란 건 맞잖아. 그런 당신을 편견 없이 며느리로 맞아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당신 잊었어? 이 결혼 당신이 무릎까지 꿇고 나 없으면 죽는다고 해서 진행된 결혼인 거. 그땐 평생 나랑 우리 엄마한테 잘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그거야 결혼하고 싶으니까 무작정 그렇게 말한 거지. 솔직히 당신이 불쌍하니까 동정심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간 것도 있어. 그게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잘해주잖아. 당신한테 가족의 따뜻함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집에도 자주 가는 거고 내가 장모님한테도 못하는 게 뭐야? 뭐 명절에 가서 밥상 받아 먹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음식 맛있어요. 이런 립 서비스 하는 거? 그거 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따로 전화를 한 통하기래 뭐래? 내가 몇 달에 한 번 친정 가지도 귀찮다고 해서 매번 나랑 애들만 엄마 찾아뵙고 오는데 이러니까 편부모 가정 소리를 듣는 거야 당신이. 장모님도 딸 시집 보냈으면 혼자 있는 생활에 적응할 줄 아셔야지. 의지할 남편이 없으니까 더 외로워하시는 거잖아.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80년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니? 그럼 너희 부모님은 양쪽 다 살아계시는데 왜 자꾸 아들 부부를 부르는데? 가족의 따뜻함 알려주려고? 웃기고 있네. 나도 엄마랑 둘이서 따뜻하게 살았어.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엄마가 말렸을 때 당신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흥, 나도 그때 일로 앙금 단단히 남았거든? 내가 그래서 장모님 댁에 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나 정도 되는 사일 뭔데 당신 집에서 마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하고 잘 살아보려고 꾹꾹 참고 있는 거야. 당신만 참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싫으면 이혼해. 뭐하러 같이 살아? 이혼 같은 소리 안 해. 우리 부모님 체면에 먹칠할 일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제야 후회가 됐습니다.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다는 옛말이 떠올랐죠. 시집살이를 떠나서 엄마를 욕되게 말하고 제 친정을 낮춰보는 남편과 시댁과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운 뒤 저는 주말이던 다음 날 엄마가 보고 싶어 애들을 데리고 엄마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저는 남편과 싸운 이야기는 일절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서방은 바빠서 못 왔니? 어, 요즘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한가 봐. 우리끼리 와서 서운하지, 엄마. 미안해. 아유, 서운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엄마도 다 안다. 난 우리 딸이랑 손주들 얼굴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좋게. 이서방 없이도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오잖니. 착한 우리 딸. 이 엄마가 외로워할까 봐 걱정해 주는 거 다 알고 있어. 고마워. 엄마는 앞으로도 네가 이렇게 가정 잘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주면 더 바랄 게 없어.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던 엄마는 누구보다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차마 이혼하고 싶다는 말은 더더욱 나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이혼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큰 이혼 사유 없이는 소송을 걸 수도 없어 결국 저는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남편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를 날렸다고? 1억 5천? 당신 미쳤어? 그거 아등바등 모은 우리 전 재산이야. 어떻게 그걸 나랑 상의도 없이 전부 주식에다가 꼬라박을 수가 있어. 나도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쏠쏠해서 더 불려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진짜 미쳐. 애들 크려면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 애들 학원은 무슨 돈으로 보내고 전셋집은 또 언제 탈출할 거야?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요즘 시댁의 발걸음을 뜸하게 해 다툼이 좀 잦아드나 싶었더니 더 큰 핵폭탄이 터졌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주 주말 친정엄마의 부름에 남편과 친정에 갔던 저는 더한 충격에 머리가 띵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서방이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려먹었다면서?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며칠 전에 이서방이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와서 다 말했다. 엄마가 그만한 돈은 없고 3천만 원은 미리 재산 증여한다고 생각하고 줄 테니까 애들 학원 그만두게도 하지 말고 다시 차근차근 돈 모아. 엄마, 하지만 감사합니다, 장모님. 근데 이서방 자네 이것 하나만은 똑똑히 기억하게. 부부간에 상의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건 큰 잘못이야. 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네만 자네가 이런 사고를 친 김에 확실하게 얘기하겠네. 우리 선아 표정이 해가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두 사람 사이에 계속 문제가 있었지? 분명 선아는 내가 걱정할까 봐 말하지 않았겠지만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딸 마음 하나를 못 읽겠나. 자네 결혼할 때 나한테 했던 다짐 잊지 않았을 거라고 믿네. 우리 선아한테 잘해줘. 서로 간의 문제라면 싸우지 말고 말로 잘 해결하고 항상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란 말일세. 선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번 일로 이서방 충분히 상심했을 테니 더 몰아붙이지 말고 잘 감싸줘. 부부란 서로 힘들 때 안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네, 장모님, 면목 없습니다. 엄마, 우선 그 돈 주지 말아봐. 나 집에 가서 이 사람이랑 상의 좀 더 해볼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엄마를 그동안 걱정시켰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하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 앞에서 고개를 떨구곤 제 앞에서와 다르게 엄마에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돈 많다고 자랑하던 잘난 당신 부모님 찾아가서 부탁할 것이지.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 돈을 부탁하러 가? 당신 제정신이야? 나도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 당신이 하도 날 몰아붙이니까 그랬지. 그리고 나 부모님한테 지금 돈 못 빌려. 사실 나 부모님 돈도 5천만 원이나 빌렸다가 다 날렸어. 뭐? 어쩐지. 당신 그래서 요새 나한테 시댁 가자고 안 했구나. 당신 이제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줄 알았던 내가 바보지. 여보, 나 이제 다신 주식에 손 안 댈게. 나 장모님께 감사해서라도 앞으로 더 잘하고 실수한 만큼 열심히 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우리 장모님 도움 받자. 어? 장모님께서도 그러셨잖아. 이럴 때 서로 감사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라고. 미안해, 여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웬일로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시모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까지 치고 말았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힘들게 사셨을 사부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것도 정말 미안하다, 어머마. 사실 내가 우리 아들 걱정이 돼서 네 시아버지 몰래 돈을 해줬던 거다. 근데 이 일로 네가 이혼한다고 하면 네 시아버지가 분명 알고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하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부디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시모는 남편이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겁내고 있다며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남편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심은 뻔뻔하고 이기적이면서도 자신이 아쉬운 상황에선 한껏 약자인 척 몸을 사리는 뱀같이 느껴졌어요.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시모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이혼 파탄 사유에 관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이 아주 싹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며칠 뒤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주 큰 불행과 함께 말입니다. 네? 저희 엄마가 쓰러져요? 막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니 선뜻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저는 며칠간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할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하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나온 검사 결과에서 엄마는 간암 말기 판정과 함께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수술은 너무 늦었고 앞으로 심해질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더군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더니 그토록 건강해 보였던 엄마의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꺽꺽 울기만 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애들 키우고 먹고 산다는 핑계로 엄마를 잘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이미 결심했어. 그러니까 엄마, 나 앞으로는 절대 엄마랑 안 떨어질 거야. 엄마는 오히려 딸인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남편 또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입원한 엄마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애들을 남편에게 맡긴 채 3일 밤을 엄마의 병원에서 함께 보냈는데 나흘째 되던 날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집 들어가서 씻고 푹 좀 자고 와.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도 챙겨야지. 이혼할 거라며 이혼 이야기도 이서방 충격받지 않게 잘 마무리하고 회사는 정말 안 가봐도 괜찮은 거야? 대표님이 내 사정 들으시곤 마음 추스리라면서 한 달이나 휴가 주셨어. 마침 회사가 한가할 때라서 엄마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엄마가 뭐 애니?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도 항상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엄마 아직 별로 아프지도 않아서 실감도 잘 안 나. 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간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화를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늦은 시간이라 조용히 집에 들어가니 현관엔 낯선 신발 하나가 더 놓여 있더군요. 닫힌 방문을 보아하니
초등학교 2, 3학년이었던 애들은 이미 잠든 것 같았죠. 안방으로 다가가던 저는 신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아유, 삭신아. 가게 장사도 바쁜데 손주들이랑 아들 밥 차려주고 집안일까지 해주러 오느라 죽겠다 아주. 어머면 언제까지 안 들어온다니? 내버려 두세요. 괜히 보챘다가 심기 거슬러서 이혼 이야기라도 꺼내면 어떡해요? 그리고 조금만 참으세요, 엄마. 우리 장모 길어야 6개월이라는데 그 유산 다 누가 물려받겠어요? 다 집사람한테 오겠죠. 그때 아버지 돈부터 얼른 갚을게요. 근데 순대국밥집 하면서 자식 키웠다는 여자가 남길 유산이 있긴 하니? 국밥집은 월세라고 치더라도 그 가게 보증금하고 코딱지만한 아파트도 있잖아요. 좀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 그래도 1억은 넘어가더라고요. 가뜩이나 장모가 준다고 했던 3천만 원도 집사람이 계속 안 받아와서 똥줄이 탔는데 완전 잘된 일 아니에요? 저 사실 집사람 모르게 생긴 빚도 1,500만 원이나 있거든요. 어이구,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너 앞으로는 절대 주식에 손도 대지 마. 너 이혼 당할까봐 미리 눈에 안약까지 넣고 들어가서 어머한테 내가 생쇼하느라 정말 혼났다.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별짓을 다 해. 안 해, 엄마. 만약 집사람이 장모 죽기 전에 그 3천만 원 미리 안 받아오면 저 1,5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돼요? 장모 유산 받으면 다 갚을게요. 저 너무 속이 시원해서 날아갈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저 결혼 반대한 장모 보기 되게 기분 나쁘고 껄끄러웠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엔 돈 좀 빌리려고 납작 엎드렸더니 저한테 훈기질 하더라니까요. 애도 못 낳아서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주제에 친모도 아니면서 잘난 척은. 그래도 이제 장모 눈치는 안 보고 살아도 되겠네요. 집사람도 믿는 친정 없어지면 지금보다 기도 좀 팍 죽겠죠? 그때 놓치지 말고 엄마가 며느리 기강 좀 잡아주세요. 고아나 다름없는 주제에 기고만장한 게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혼하자니 동네 망신이고 우리 집안 귀한 손주들까지 빼앗길까봐 참아주는 거지만 콧대를 눌러놔야 저도 성질이 풀릴 것 같아요. 알았다. 이 엄마가 누구니? 나만 확실히 믿고 넌 어머니 이혼 소리 못하게 네 장모 죽을 때까지만 납작 엎드려 있어. 그 전에 이혼당하면 너한테 돌아올 유산도 없어질 거 아니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신명나게 치고 있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발뺌하지 못하게 하고 이혼 증거로 쓰기 위해 모든 대화 내용을 재빠르게 녹음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를 본 두 사람은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박수를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두 분의 진실한 대화 잘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마, 언제 왔니? 얼마나 대화에 열중하셨으면 도어락 풀리는 소리도 못 들으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유산을 어쩌고 저째요? 누구 기를 팍 죽여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저 이미 이 사람이랑 살 생각 없었거든요? 하는 행동이 하도 정 떨어져서? 그래도 이 사람도 어머님도 저한테 싹싹 빌길래 제가 애들 생각해서 소송은 안 걸려고 했는데 방금 대화 듣고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저 이혼 소송 걸 거예요. 그리고 상의 없이 주식으로 돈 싹 다 날린 것도 모자라 죽지도 않은 저희 엄마 유산에 대해 작당모의한 어머님 아들하고 평소 제 엄마에 대해 모욕적인 말에 서슴지 않았던 어머님한테도 싹 다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요. 내가 언제 네 엄마를 모욕했어? 증거 있냐? 네. 저 사실 예전에 애들 아빠가 자꾸 저랑 이혼 안 해준다고 해서 나중에 정말 이혼하고 싶을 때 증거로 쓰려고 어머님이 저희 엄마랑 저에 대해 모욕했던 모든 말들 다 녹음해뒀거든요. 아, 뺏으려고 달려들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혹시 이 사람이 발견하고 다 지워버릴까봐 자료들은 이미 다 회사로 빼돌려놔서 지금 저한테 없거든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엄마랑 내가 한 얘기는 그냥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엄마랑 내가 말이 심했던 거야.
나라님 없는 곳에서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이 정도는 약과지. 어? 여보, 우리 애들도 아직 어린데 무슨 이혼이야? 그래, 어머마. 내가 늙으니까 입이 주책이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아니요? 이제 두 사람 그 입 발린 거짓말에 저 더는 안 속아요. 자기들 아쉬울 때만 진심도 없이 하는 애원 따위 이제 한 트럭을 줘도 필요 없다고요. 당신 나 애들 데리고 나갈 테니까 앞으로 내가 보낸 이혼 소장이나 잘 받아봐. 가긴 어딜 가? 못 가. 당신 지금 나 쳤어?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제 뒤통수를 퍽 하고 가격하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휘청거리는 사이 제 팔목을 붙잡았고 남편은 제 뺨을 한 대 더 내려쳤습니다. 순간 눈앞에 별이 번쩍할 정도로 세게 말이죠. 두려움이 밀려온 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두 사람을 뒤로 밀어 넘어뜨렸고 그 틈을 타 잽싸게 애들 방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다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시모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죠. 언제까지 거기 숨어 있을 수 있을 줄 알고? 당장 나와. 두 번 다시 이혼 소리 못하게 아주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어머마, 우선 나와봐라. 더 안 때릴 테니까 나와서 얘기하자. 큰 소리에 제 두 아들은 결국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들을 꼭 껴안고 연신 사과를 하며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문 열기를 요구한 순간 저는 미리 준비시킨 애들을 데리고 뛰어나가 도움을 요청했죠. 도와주세요. 제 남편하고 시어머니란 사람이 절 때렸어요. 여기 입술도 아주 크게 찢어졌다고요. 경찰들도 발악하던 시모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저 또한 뒤따라 경찰서로 향해 진술을 한 후 남편과 시모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했죠. 아이들은 불안해했지만 다행히 회사에선 긴 휴가를 받은 덕에 저는 옆에 붙어서 애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매일같이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싶었지만 애들을 돌봐야 했기에 저는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엄마의 병원으로 출근을 했고 아이들 저녁을 챙겨줄 시간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애들을 데리고 함께 엄마의 병원으로 향했죠. 너 이혼 소송은 잘 되고 있어? 진단서 떼서 그놈 폭행으로 고소도 했고 이혼에 필요한 증거들 다 변호사한테 넘겨서 소송 시작했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긴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처벌받게 해야 내 속이 후련할 것 같아. 접근금지 처분당해서 나 찾아오지도 못하고 전화로 합의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괘씸해서 절대 합의 안 해줄 거야. 어디서 감히 손찌검이야? 끝까지 버텨서 애들 데리고 나오길 잘했지. 그놈이나 그놈 엄마나 수틀리면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간들이야. 저는 엄마가 속상해하실까 봐 제가 그동안 들은 모욕적인 언사나 그날 제가 들었던 유산 문제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처를 숨기고 아이들의 입까지 막을 순 없어 이혼 문제로 가벼운 손찌검을 당해 경찰을 불렀다고만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이야기로도 엄마를 속상하게 하기엔 충분했기에 저는 불효녀로서의 무거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엄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지는 엄마의 상태에 저는 복직 2달 만에 결국 다시 휴직 신청을 했어요. 엄마의 곁에 1분 1초라도 더 붙어 있고 싶었거든요. 해고까지 각오했지만 다행히 사람 좋은 대표님은 반년간 제 휴직을 허락해 주시더군요. 그 뒤 저는 남편과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상의 없이 모든 재산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빚까지 진 남편은 제게 전셋집 명의를 넘겨야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긴 했지만 그 정도면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법원에서 마주친 날 남편은 제게 이를 뿌득뿌득 갈며 이러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나 아버지한테 이 나이 빗자루 후드려 맞아야 했어. 엄마가 몰래 돈 내주신 거 걸려서. 애들도 다 빼앗아 건 것도 모자라 집도 가져가? 거기다가 당신이 나도 모자라 우리 엄마한테까지 위자료 청구해서 엄마랑 나랑 아버지한테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나 폭행으로 벌금까지 먹이니까 이제야 속이 시원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다 꼬여버렸다고. 그러게 누가 몰래 돈 빌려서 날려먹으래? 그리고 전셋집도 그래.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정작 손해보는 건 당신 아버지 무지 싫어해서 우리 엄마가 지원해 주셨던 돈만큼만 딱 당신한테 지원해 주셨잖아. 거기에 우리 돈 보태서 구한 게 그 전셋집인데 당신이 날려먹은 돈 생각하면 나한테 오히려 손해 아니야? 당신 집안 사람들은 내가 편부모 아래에서 자라서 불쌍하다고 했지? 근데 난 당신 집안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 허세만 가득한 쫌생이 시부에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아는 못된 시모에 역지사지 안 되는 얄미운 시누이에 욕심 많고 인성 빠은 당신까지. 내 인생 최악의 가족이 바로 당신네 가족이었어. 당신들 넷 다 합쳐도 우리 엄마 발가락 떼만도 못해. 알겠어? 그렇게 좋아하는 당신 가족들하고 어디 평생 하하호호 즐겁게 살아봐. 난 우리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그동안 속으로만 묵혔던 말을 죄다 꺼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보는 눈이 많아 창피했는지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죠.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룰루랄라 엄마의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엄마는 제가 이혼한 지 한 달 뒤 결국 숨을 거두시고 말았어요. 우리 딸, 엄마가 끝까지 옆에서 못 지켜줘서 미안해. 엄마는 한 번도 널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이 엄마의 전부였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어디에도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항상 하늘에서 우리 딸 지켜줄게. 그리고 네 애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 엄마는 그런 거야. 사랑해 우리 딸. 엄마, 나도 사랑해. 그동안 더 많이 효도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다음 생엔 또 우리 엄마로 태어나줘. 그땐 나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엄마 옆에만 붙어서 이번 생에 못한 효도 하고 살게. 엄마는 제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를 그토록 무시했던 그놈이 엄마의 마지막에 얼굴을 비추는 걸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뭐 어차피 오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죠. 저는 엄마의 국밥집을 처분한 후 한동안 엄마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아파트엔 크기가 작은 방 2개뿐이었기에 곧 몸집이 더 커질 아들 둘과 계속 살기엔 좁을 듯 했어요. 결국 전 엄마와의 추억을 뒤로하고 그 아파트를 팔고 아들들과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사실 이혼할 때까지 남편에게 하지 않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엄마에게 생각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야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외삼촌만 예뻐하셨다던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기셨던 유산 5억 때문이었죠. 음악을 하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던 외삼촌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50 중반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에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사람은 엄마뿐이었거든요. 그리고 90이 넘었던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요양원에 모셨는데 엄마의 암 소식을 듣고 한 달 뒤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는 암 투병 중인 몸으로 저와 함께 3일 내내 빈소를 지키셨죠. 저에게 유산에 대해 말씀하시며 엄마도 외할아버지의 재산이 그렇게 많으셨는지 미처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 돈으로 저는 그 지역 내에서 제법 화꾼이 좋은 동네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와, 엄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짱 좋다. 형, 여기 방도 3개야. 형 방, 내 방 다 따로 있어.
방도 짱 커. 우리 아들들 그동안 엄마가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해. 이 집엔 너희랑 엄마를 사랑하는 외할머니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단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외할머니 잊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엄마, 우리 아들들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그렇게 전 평생 제 두통을 야기하던 남편과 시댁을 털어내고 무사히 복직도 마친 채 아이들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끔 엄마 생각에 애들 몰래 베개가 다 젖도록 우는 밤도 있었지만 엄마 말대로 저 또한 두 아들의 엄마이니 언제까지고 슬픔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초등학교 4, 5학년이 된 우리 아들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찌질한 전 남편을 닮을까봐 굉장히 걱정했지만 열심히 인성교육을 한 덕분인지 아이들은 또래보다도 더 반듯하게 커지고 있답니다. 하나 웃겼던 일은 몇 달 전 전 남편이 제 직장 앞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애들 문제로 하는 수 없이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하지 못했는데 하도 전화를 하기에 받았더니 제 직장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거 있죠. 시겁해서 저는 퇴근 후 그놈을 데리고 얼른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놈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한심하기가 짝이 없더군요. 여보, 얼굴 폈다. 요즘 잘 지내나 봐. 왜 왔는데? 여보, 사실 나 얼마 전에 우리 큰애 SNS 사진으로 당신 새로 이사간 아파트 사진 봤어. 집 엄청 좋더라. 근데 왜 애들은 내 전화 안 받아? 당신이 나한테 손 찍어만 날 당신이 밖에서 소리치던 게 애들한테 트라우마로 남았나 봐. 당신 만나고 싶지 않대. 다 자업자득이야. 그래서 뭐 집 사진 봤다고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아니라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로 갔어? 주소도 보니까 아무리 지방이라도 그 동네 그만한 아파트는 꽤 비쌌을 텐데 설마 장모님 유산이 그렇게 많았어? 얼마였는데? 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5억. 엄마가 나한테 다 물려주셨어. 배 아프지? 그런데 어쩌냐? 이미 다 떠난 버스인데. 그래서 본론이 뭐야? 나 애들 밥 해주러 가야 돼. 바빠. 5억? 여보, 그렇게 큰 돈 가지고 있으면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사실 우리 집 완전 파탄 났어. 나 또 주식하다가 대출 받은 돈 싹 다 날려서 실적이라도 쌓아서 매달 구멍 나는 대출금 메꿔보려고 노력했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내 업무가 대출 상담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대출 받고 싶어하는 자영업자들한테 대충 서류 꾸며서 막 대출 승인해주다가 딱 걸렸어. 워낙에 대출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내부 감사 떴었거든. 그래서 나 은행에서도 잘리고 은행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걸렸었어. 그런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그 갈비집까지 팔고 집도 월세로 이사 가게 됐어. 아버진 나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셔서 맨날 아버지 잠들 때까지 놀이터에서 멍 때리다가 몰래 들어가. 집에 있을 때 문 잠그고 있다가 아버지 없을 때 몰래 밥 먹고. 우리 엄만 요즘 어떻게든 돈 벌려고 청국장 집에 일하러 다니시는데 아버진 그 큰 가게 사장이던 사람이 어떻게 남의 밑에서 일하냐면서 일할 생각도 안 하셔. 창피하대. 내 동생은 엄마가 하도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예 식구들 전화도 안 받아. 명절에도 아예 발길 끊었어. 그 와중에 당신 집 사진 보고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 온 거야. 나 아버지 때문에 불편해서 그 집에선 도저히 못 살겠어. 전세 보증금이라도 좀 빌려줘. 아니면 여보, 혹시 나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어?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막노동이든 뭐라도 해서 돈 성실하게 벌어오고 우리 집에도 안 가도 되게 할게.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 당신 집도 넓어 보이던데, 어?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귀한 사람이었는지 나 그동안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저딴 거짓말에 속아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워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두 손으로 싹싹 비는 신용까지 하는 그놈에게 이렇게 말한 후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런 놈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기도 싫었거든요. 넌 아직도 너 아쉬울 때만 세상 불쌍한 척 굴지? 구상권 청구 소송? 너 IQ가 몇이냐? 은행이 바보야? 그딴 짓을 몇 년이나 눈뜬 장님처럼 당하게? 그리고 당신이 정신을 차렸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정말 정신 차렸으면 진즉에 주식에 또 손을 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함부로 비리 저지를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리고 은행에서 잘린 뒤엔 막노동이라도 해서 부모한테 돈 갚을 생각을 했겠지. 그 집에서 살기 싫다고 헤어진 아내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심하게 찾아오기 전에. 지금 보니까 넌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둘째보다도 철이 없다. 우리 애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엄마 힘드시니까 용돈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우린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어깨 주물러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이야. 이 어린애들도 부모 생각을 하는데 넌 청국장 집에 가족 부양하러 나가는 엄마 도울 생각은 못할 망정 이기적이게 너만 살 생각하냐? 이제 보니까 네 엄마 인생도 참 불쌍하다. 그렇게 자기 자식만 챙기더니 딸한테 버림받고 아들은 이런 버러지로 키우고 그 와중에 아내가 고생하든 말든 자식 구박하고 자기 체면 차릴 생각이 나는 네 아버지도 참 대단하다. 그 집에서 더 늦기 전에 탈출한 게 나랑 애들 인생의 신의 한 수였어. 제발 비리 저지르고 남한테 빌붙을 생각만 하지 말고 혼자서 좀 똑바로 살아봐라. 더 이상 우리 애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안 되게. 밀린 양육비에 대해 소송까지 걸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애들이 널 용서하면 애들하고 만나는 것까지 막지 않겠지만 넌 내 인생에서 영원히 탈락이야. 이 발바닥 각질 같은 놈아. 간다. 따라오기만 해. 확 그냥. 여보. 나 그럼 보일러실에서라도 좀 재워줘. 우리 집 먼지 앉을 자리 없어. 당신은 우리 집 먼지보다도 못해. 꺼져. 그 뒤 그놈은 포기하지도 않고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아예 그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뭐 정 급한 일이 있으면 애들 휴대폰으로 연락이라도 해오겠죠. 저는 앞으로도 그 한심한 지방과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저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기일을 챙기며 아이들을 전 남편처럼 한심한 사람으로 키우지 않는데 제 인생을 바칠 거예요. 또한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다가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고스란히 물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날 며느리들에겐 아무런 간섭도 시집살이도 없는 좋은 시모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홀로서기 연습도 해야겠죠.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명백한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딴 놈에게 인생을 낭비하느라 엄마를 더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한 후회를 지금까지 땅을 치고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언젠간 실수를 저지르지만 최대한 빨리 실수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그 실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 저는 실수에 대한 후회에 빠져있기보단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저처럼 한번 삐끗한 일로 주저앉아 계신 분들께서 제 사연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도록 조금은 못났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절 키워주신 저희 엄마께 감사함을 바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